정부가 처음으로 작년에 기획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원지 처음으로 50년 전망치를 내놨어요. 이건 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정부가 못 해왔던 것을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정부 책무니까 빨리 50년 전만 장기적만 내놔라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제 기억으로는 작년 연말 12월 달에 최경환 장관 계실 때 발표를 했는데 자기네 그걸로는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기계치가 돼가지고 양해 좀 해주십시오. 정부 전망으로는 2060년 GDP를 국가 채무를 60.4%로 통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우리 예산 정책처가 맞고 기획재정부가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전망을 할 때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통상 제가 듣기로는 일반적으로 재정학자들은 정부 전망치는 너무 낙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국가 채무가 GDP 대비 70.6%. 우리는 그리스보다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펀더멘털이 있으니까 는 있지만은 70.6% 정도 되면은 우리 이제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제 투기자본들이 가만 안 놔두죠. 환투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디폴트 상태에 몰고 갑니다. 이런 상태가 올 거다. 이 같은 결과는 연평균 총지출 불가는 4.4%인 반면에 지출 돈 쓰는 게 돈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재정에 큰 충격을 미치는 게 가장 큰 게 혹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저출산 문제다. 인구가 5천만이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우리가 합계 출산율, 가임 여성이 일생 동안에 낳을 수 있는 아동의 수가, 유아 수가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2.0이 돼야 돼요. 우리가 1.2 정도에서 헤매고 있어요. 인구가 점점 준다는 얘기죠. 반면에 뭡니까? 어르신들 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이 인구가 15세부터 64세 사람들이 이건 이제 OECD나 유엔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열심히 일해서 노인들, 어르신들 부양도 하고 애기들도 키우고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신생아들 수도 줄고 어르신들 비중이 높아가지고 지금 보통 생산 가능 인구 일해서 뭡니까 부양하는 사람들이 100명당 인구 100명당 어르신들 한 16명 내지 18명 먹여 살아요. 근데 2060년 가면은 100명이 80명 이상을 먹여 살아요. 신생아들 말고 어르신들만. 그게 재정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그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잠재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양극화 문제예요. 극단적으로 뭡니까 월가에서 데모했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 1%가 상위 1%가 GDP의 상당 부분을 갖고 나머지 99%는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면은 어르신들 기초연금 이번 정부에서 여야 간의 합의로 통과해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소득 하위 70% 이하에 계신 어르신들 최고 월 20만원 조금 더 되는 돈까지 드립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20만원 받으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소득이 많으면 덜 받고 못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국민연금 받으면 또 까요. 여하간에 그 어르신들한테 들어가는 1년 예산이 8조 원 들어가요. 8조 원.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경제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잠재 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언제 우리한테 닥칠지 모르는 통일이 문제가 되면은 북한 주민들 당분간 먹여 살려야 할 거예요. 여하간에.
돈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우리 재정에 충격을 주는 몇 가지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재정에 위협을 주는 나라의 최고의 버팀목인 재정에 위협을 주는 요소가 있지만은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장기 예측을 하고 장기 전망을 한다는 것은 미래를 줄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 전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시죠. 2010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저희가 이제 한 5천만 조금 안 되잖아요. 72.8%였어요. 어르신들 65세 어르신들이 11%. 2060년 가면은 어르신들이 12%에서 지금 540만 명, 550만 명 되는데 이게 1760만 명으로 늘어나요. 전체 인구의 40.1%가 됩니다. 이때 인구는 저 뭡니까 2030년 최고치를 찍었다가 다시 줄고 있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반토막 와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재정에서 부양해야 할 어르신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가만 놔둬도 지금 현재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복지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인구 구조 이런 식으로 변화하면은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 경제의 성장 활력을 떨어뜨리고 연금, 보험 등 사회복지비는 크게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경제 위험 요소가 잠재 성장률 하락을 합니다. 어르신들 옛날에 다 알고 계시죠. 우리 70년대, 80년대 뭡니까? 실질 경제 성장률. 정상이 아니고요. 물가를 뺀 실질 경제 성장률 보통 한 10% 안 되면은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 하던 때가 있었어요. 보통은 그때 당시 평균이 70에서 80까지 9.3%였고 그 뒤에 이때도 9.9%였어요. 2000년 7.0% 떨어졌죠. 4.4%, 3.0%, 2.0%. 이명박 대통령 5년 계실 때 실질경제 성장률이 3%가 안 돼요.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재 성장률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나라 국민들이 가용자원,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물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자극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캐패시티 맥시멈을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활력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좋은 시절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원이 잠식이 됩니다. 들어오는 세금이 줄고 지출은 실업대책, 사회복지 지출 이런 쪽에 지출을 증가시켜가지고 결국은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극화 심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있는 사람은 차에서 출발선이고 없는 사람은 마차에서 하는 그 우화적인 그 그림이 있어서 제가 뽑아왔는데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특히 어느 부분에서 양극화가 일어나면 가계부 기업 부분에서 균형이 깨지고 있어요. 성장과 붕괴 사이 선순환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있다 보니까 경제의 낙수 효과, 예를 들어서 큰형인 대기업을 국가가 키워주면 큰형이 취업해가지고 자기 동생들 다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런 생활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 부양하려고 그럽니까? 대기업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와도 뭡니까? 수출 전쟁 위기를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건 비싼 데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중간 그게 빠져요. 그게 낙수 효과가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돈 벌으면 그 밑으로 돈이 밑으로 흘러와야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점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안합니다.